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네. 최경영 KBS 기자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하나 읽어보고 이완배 기자님의 코멘트 듣고 오늘의 대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자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출연진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네. 명목은 취재겠지만 행태는 국정원 끈앞을 또는 1980년대 경찰 정보과 형사들 마냥 이리저리 쑤시고 다닌다고 한다. 왜? 네.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 것일까? 인격 살인해서 방송 못하게 하고 입 틀어막는 것이 최종 목적 아닐까? 잘 안 되면은 최소한 겁주고 협박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 판단했을 것이다. 네. 하는 짓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1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죽였던 방법, 40여 년 전 독재 정권이 정적들이나 언론인들 죽였던 방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아치들이네요. 이게 사실은 참 오래된 고전적인 수법인데요. 예. 우리나라 기자들이 촌지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취재원들이 돈을 주고 받고 하는 문화가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일단 기사를 다루는 사람을 돈을 매겨놓고 나면 협박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뒤를 털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뒤를 털 수 있다라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하는 짓은 그런 거죠. 약점을 더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려서 그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작심하고 조선일보 기자들 한번 털어볼까요? 당신들이 떳떳한지요? 그렇죠. 제가 이름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니들이 옛날에 뭐 하고 다녔는지 조사해서 이야기를 하면 니들 기자 생활 못할 텐데요. 적당히 하시고 빠지십시오.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를 알아야 돼요. 제가 경찰청 나갈 때 지들 바이스캡 맨날 거기서 경찰청 홍보 담당관이랑 고수업 쳤던 걸 내가 다 기억을 하는데 적당히 하세요. 이제. 아니 근데 진짜 조선일보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그렇게 아픈가 봐요. 네, 그런가 보죠. 정말 자기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뭐 과장을 했으면 조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그렇죠. 법적 대응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런데 뒤나 캐고 다니는 걸 보니 가만히 놔두면 아프고 그래서 고작 생각한 방법이 그겁니까? 아이고야 진짜 유치찬란입니다 진짜로. 아니 그 취재를 명목으로 해서 윤지호 씨를 미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야, 이건 진짜 언론입니까? 아니, 일단, 저는, 방가가 직접 그런 짓을 한다면은, 원래 얘네들은 이런가 보다 할 텐데, 아니, 그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아니, 그 집단 들어가서 그렇게, 그 짓을 해요?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조폭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번 날 한번 잡아서 미디어오늘 같은 곳에 제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걔들 지금까지 촌지 받은 거, 골프 치러 다닌 거, 룸사롱 다닌 거 다 조사해서. 다시는 기자 생활 못하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유, 정말 참 치가 떨립니다. 자, 그래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딱히 소개하고 싶은 경제 뉴스가 눈에 띄지 않아서 평소에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돈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토마스 퍼거슨 교수팀이 연구를 한 건데요. 요거 소개해 드리기 전에 가벼운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민중의 소리 막내 기자들 6명과 술을 한잔 했는데 저는 젊은 기자들 만나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분들은 나이 50 먹은 고참하고 시간 보내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그 가스통 태극 집회가 자주 열린다면서요. 젊은 기자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니까 그 집회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우리 기자들도 취재 현장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령 없이. 우리 친구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가방에 세월호 배지 달고, 민중의 소리 스티커 붙은 노트북을 꺼내서 현장에서 기사를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스통 참가자들이 오만 쌍욕을 하고 밀치고 죽일 듯이 협박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후배들도 땅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 험악한 현장에서 말 대꾸 따박따박하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고 있으면 가스통 참가자가 와서 뒤를 돌더니 엉덩이를 얼굴 앞에 들이밀고 방구를 뻥 쥐고 간대요. 그래요? 일종의 체류가스고 보시는 거죠. 네. 천연 체류가스. 그래요. 마시던 음료수 휙 던지고 가는 건 너무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근데 그래요? 사람 얼굴에다 대고 방구를 뻥 쥐고 가면 또 얼마나 큰 봉변입니까, 이게. 이제 듣다가, 아니, 배기는 좋은데, 그러지 마라. 너무 위험하다. 무슨 다른 방법을 찾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제 요령이 생겼답니다. 그 굴러다니는 뉴델리 기자 명함을 빌린 다음에 가스통들이 너 어디 기자야? 그러면 당당하게 뉴델리 명함을 딱 꺼내면서 뉴델리입니다. 이런데요. 그러면 후배 기자들 말로는 앞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진답니다. 와, 뉴데일리 기자님이시다. 비켜드려라 하고 길이 뻥 하고 트인데요. 정론지 기자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어디 가서 뉴데일리 기자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얘들 덕분에 우리 후배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접한 언론사 기자 명함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만일을 대비해서 뉴데일리 기자 명함 하나 파놓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선배님 얼굴도 좀 많이 알려진 편이어서 소용없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자에 존경합니다. 박근혜 이런 걸 써야 되나요? 이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젊은 후배 기자들이 참 대견하고요. 그래서 혹시 취재 현장에서 만나시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젊은 기자들한테 힘을 좀 주고 싶어서 이런 여담을 했습니다.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제인 돈과 선거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살아 숨쉬는 유경험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2012년 노원에서 출마하신 김용문 PD님이시잖아요. 제 얘기는요. 어떠시던가요? 이게 저도 진짜 궁금한데 선거를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궁금하고요. 돈을 많이 쓰면 확실히 득표에 유리합니까? 일단 돈을 많이 쓰면은 도움이 되게 하겠는데 또 요즘엔 또 상한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쓰는 비용 상한. 그리고 또 득표율이 15% 넘어가면은 선거 비용을 허용 가능한 그런 명목에 한해서는 이제 보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허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한 표 차로 낙선해도 보전이 안 되는, 당선이 돼도 보전이 안 되는 그런 비용이 상당한데, 오창석이라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에서 출마한 친구예요. 조경태하고 맞붙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16번째 영입인사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고 또 팟캐스트 같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얘기는 본인이 청년인데 자기가 재력가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도 그 선거 비용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벌써 뭡니까 한 3년이 지났는데도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중인데 한 3천만 원 넘는 돈은요 기본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여기고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세비 이런 거 잘 모으면은 빌렸을 경우에도 보전이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낙선된 상황이고 또 본인은 또 더 정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당협위원장 돼도 말이죠. 낙선한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선거가 여전히 고비용 구조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이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자 해도 비용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은 아무래도 유리한 구석이 있다는 게 그렇죠. 그거야 당연한 얘기죠. 이노근 후보는 돈이 많은 편이었습니까? 근데 그 형이 이제 사실은 이제 노원구청장도 했고 또 서울시에서 국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산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적어도 김 PD님보다는 훨씬 더 부자였겠네요, 그쪽이. 그건 말해 뭐합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오죠. 돈을 많이 쓰면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생생한 유경험자이신 김용민 PD님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정확한 답은 아마 케바케일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느 지역구에서는 돈을 많이 쓰면 먹히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구에서는 뭐 안 먹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통계를 살펴보는 거죠. 예. 하나의 굉장히 뚜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의 퍼거슨 교수팀 연구의 주제입니다. 이 연구팀이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34년 동안 벌어진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를 다 들춰봤습니다. 각 후보가 신고한 선거자금 액수와 그 후보의 득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까보니까요. 놀랍게도 돈을 많이 쓸수록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비례 관계로 득표가 많아집니다. 예, 이 연구 결과가 왜 놀랍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학, 특히 경제학에서는요. 돈과 표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선거 비용의 한계 효용이 매우 낮다고 치부를 해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계 효용이란 돈을 쓸 때마다 늘어나는 만족인데 선거에서 얻는 만족은 결국 표겠죠. 네. 근데 이게 돈을 쓰면 늘기는 느는데 쓰는 액수에 비해서 느는 양이 계속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처음 100원을 쓰면 100표를 얻었습니다. 이 100원을 200원으로 늘리면 내가 새로 얻는 표가 100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80표밖에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200원에서 300원으로 늘리면 새로 얻는 표는 60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돈을 더 써도 표가 늘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 경제학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버거슨 교수의 연구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100원을 쓰면 100표가 늘어나고요. 200원으로 늘리면 200표가 나옵니다. 1000원 쓰면 1000표가 나와요. 이 연구 논문을 보면 그래프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가 완벽한 직선입니다. 돈을 쓰는 족족표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도 이 반론을 미리 염두에 두던데요.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거슨 교수의 결론은 후보자가 쓴 돈과 득표가 비례한다. 돈이 많아서 당선됐다는 건데 사실 그건 거꾸로 아니냐. 당선될 것 같은 사람한테 돈이 몰려서 그런 걸 아니냐. 버거슨 교수가 거꾸로 해석한 거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버거슨 교수의 답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도저히 저쪽이 이길 것 같지 않은 선거였는데 갑자기 돈이 몰리더니 그 돈을 뿌려서 역전을 시킨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연구팀이 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미국 하원 의원 선거인데요. 이 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의 참패가 예상됐던 선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는 대이변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로 공화당이 1954년 이후 처음으로 1932년 이후로는 세 번째로 하원의 다수당이 되죠.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미국은 이 선거를 깅리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깅리치는 뉴트 깅리치라고 당시 공화당 선거를 이끈 보수 꼴통 또라이 한 명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불륜 뭐 이런 걸로 물러나는데요. 그래서 1994년 선거를 깅리치가 만든 혁명이다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 거죠. 그런데 버거슨 교수팀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깅리치가 훌륭해서 하원 선거에 이변이 일어난 게 아니고 네. 이른바 황금 후원자 군단이라고 불리는 각부들이 예. 엄청난 정치 자금을 공화당에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를 거치면서 12년 동안 잘 해먹었던 군주자본과 금융자본이 클린턴이 당선되면서 확 쪼그라들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미지와 달리 클린턴은 1992년부터 한 4년까지 초반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그저 그런 대통령이 됐지만요. 예. 그때 빌 클린턴이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앞세워서 의료보험 체계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월가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제일 아픈 대목을 건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월가 군수자본연합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공화당 쪽에 쏟아부은 겁니다. 이걸 황금 후원자 군단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의 돈질이 시작된 이후에 선거 판세가 역전이 됩니다. 버거슨 교수 분석대로 돈을 쓴 만큼 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은 미국 정치는 결국 돈 있는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소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연구팀은 상위 1% 부자들이 양대 정당 모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예.
상당히 슬픈 연구죠.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선거는 근본적으로 진보가 유리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예, 결국 선거란 돈을 쏟아붓는 만큼 그 비율대로 표가 된다는 건데, 예, 미국은 그래도 산업별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갈리는데, 우리나라는 재벌이라 불리는 경제 지배층 중에 민주당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자들 장담하는 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꼬리를 내릴지언정 마음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구조 속에서 퍼거슨 교수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진짜 지독하게 불리한 전장에서 전투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이 연구에 묘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상하원 의회 선거는 돈과 득표가 비례하는데 대선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 아버지 조지 부시가 민주당 클린턴 후보에 맞서서 2억 7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도 졌거든요. 2016년 대선도 마찬가지인 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더 많은 돈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졌죠. 그래서 퍼거슨 교수는 대통령 선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의회 선거는 좀 덜 중요하니까 돈 쓰는 쪽, 이미지 많이 노출되는 쪽에 대충 찍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예.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퍼거슨 교수의 연구가 맞다면 우리나라 진보는 무조건 불리한 지형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요 단서를 보면 극복할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라는 자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유권자 스스로도 매 선거 때마다 이게 나와 국가의 운명에 중요한 선거라고 스스로 깨쳐나가면,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대선처럼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그나마 우리는 돈의 위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돈을 이길 힘은 결국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정치를 해보면은 진짜 깨어있는 시민 의식만이 자본의 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아마 훌륭한 정치인들은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퍼거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돈의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판에서 훨씬 더 막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돈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 같은 기울어진 사회에서 유권자의 책무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관련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 경제학에는 링겔만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 전문 엔지니어였던 막시밀리언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현상입니다. 예. 사전을 찾아보면 링겔만 효과란 어떤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개인별 집단 공헌도는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쉬운 말로 풀이를 해보죠. 실제 링겔만이 한 실험은 줄다리기 실험입니다. 예. 실험 참가자들한테 지금부터 줄다리기 실험을 할 텐데 쥐어짤 수 있는 모든 힘을 내서 줄을 당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참가자들을 1대1 줄다리기에 투입합니다. 또 우리 편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기세요 했더니 각 사람들이 젖먹던 힘까지 내서 당겼는데 요 수치를 100이라는 숫자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1대1 줄다리기가 아니고 2대2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동료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실험은 3대3 줄다리기이고요. 네 번째 실험은 8대8 줄다리기였습니다. 점차 동료의 숫자를 늘린 거죠. 예. 과연 사람들은 1대1 줄다리기를 할 때처럼 2대2, 3대3, 8대8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줄을 당겼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른 줄다리기에서 사람들이 당긴 힘을 측정을 해보면 1대1 줄다리기 때 100을 썼던 사람들은 2대2 줄다리기에서 93만 씁니다. 3대3 줄다리기에서는 이 힘이 85까지 줄어듭니다. 8대8 줄다리기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쓸 수 있는 힘 100 중에 고작 49만 씁니다. 열나 설렁설렁 당겼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수가 됐을 때 생기는 함정입니다.
사람은 우리 편이 많아지면 마음을 놓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편이 8명으로 늘어나면 자기가 가진 힘의 50%도 쏟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였을 때, 혹은 야당이었을 때, 혹은 상대가 강력한 독재자였을 때 진짜로 한 명 한 명 집중해서 싸워왔거든요. 우리 촛불 집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모든 걸 바쳐서 함께 투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진보가 집권을 하고 우리가 다수가 되면 사람들 개개인의 총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링겔만 효과의 설명이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힘을 빼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버거슨 교수의 연구대로 돈이 결국 표를 만드는데 진보는 늘 보수보다 가난했습니다. 소수 1%가 그 돈을 쥐고 세상을 움직이는데 한국의 그 1%는 절대로 진보를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됐을 때에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소수 때 100을 다했던 총력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은 반동의 도가니로 빠집니다. 예.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서 민중으로 산다는 건 우리에게 포기하거나 지칠 권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슬픈 운명인데요. 예.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촛불 집회와 대선을 막 마친 그때에 비해서 보수의 바로가 상당히 강해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얕잡아 볼 수 없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조금 더 서로를 다독여가면서 우리가 다수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홀로 줄다리기 선상에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00% 총력을 다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조금 나태해졌던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예,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드는 시사 뉴스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아유, 너무 오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참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몰상식하고도 모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저런 지랄을 할 수 있겠는가? 왜냐? 돈줄을 걔네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아주 이현배 기자님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방심했습니다. 정말. 저도 매우 반성 많이 했고요. 사실 촛불 정부가 열리면은 이제 정말 이 정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정말 약간씩 느슨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요. 예, 그렇게 여유를 부릴 자격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